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사실 같습니다. 한글로는 2글자, 영어로는 4글자. 과연 뭘까요? 정답을 말하기 전에 우선 한꺼풀 더 깊게 들어가보죠. 인간사에서 결혼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중 가장 빛나는 특성은 바로 정상성. 결혼은 인간사에서 아주 오래 그 역사를 자랑하며 절대 다수가 선택해온 아주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선택한 이들은 가장 높은 정상성의 자리를 획득해왔죠. 이들을 A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A구역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다음의 명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A구역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택하고 정상성 우위를 획득해왔죠. 몇 살쯤에는 결혼하는 게 좋아 라는 기준, 즉 결혼 정령기라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정상성 때문입니다. 혹자는 A구역을 두고 답답하네, 그 정상성 좀 벗어 던지고 나로 존재할 용기 좀 내면 안 돼?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쿨하게 말할 일이 아닙니다. UCLA 매튜 리버만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 배척당한다고 느낄 때 뇌는 이를 죽음의 위기로 인식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람이 사회적으로 거절을 당하거나 무리해서 배제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전대상 피질입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신체가 칼에 베이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고통을 느끼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뇌의 입장에서 남들처럼 살지 못하고 무리해서 고립되는 것은 칼로 몸이 찔리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수에 속하고자 하고 정상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정상성은 곧 나의 사회적 계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인간사에서 사회적 계급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하고 우리가 이에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보통 이 자리는 바로 정치인이 차지합니다. 정치인은 인간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인간들의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최상위 계급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래서 정상 범주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학벌이죠. 나머지 한 개가 바로 결혼입니다. 미국 정치인을 예로 한번 볼까요?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총 45명 중 몇 명이 미혼이었을까요? 바로 단 1명입니다.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만이 미혼이었습니다.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제임스 뷰캐넌 말고 토마스 제퍼슨도 당선 당시 싱글이었는데. 맞아요. 토마스 제퍼슨도 싱글이었죠. 하지만 토마스 제퍼슨은 취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First Lady 역할을 대신했죠. 앤드류 잭슨 역시 취임식을 3개월 앞두고 아내가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조카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마틴 벤 뷰런도 사별했으나 평생 재혼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했고요. 체스터 아서 역시 아내가 폐렴으로 사망하자 여동생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죠? 미국의 대통령은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을 한 적이 있으며 어떻게든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정상성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리더에게 완성된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집요하게 요구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정상 범주, 즉 다수에 속해 있다는 감각은 인간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를 올리며 죽음의 고통을 희석시켜주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의 면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거죠.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결혼을 선택하는 A구역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아를 찾기 두려워 주류에 편승한 겁쟁이 무리로 보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데? 응? 아까 네가 말했다시피 결혼은 인간사에서 아주 오래 그 역사를 자랑하며 절대 다수가 선택해온 아주 성공적인 제도잖아. 다른 말로 아주 권위적인 제도라는 거지. 그리고 네가 설명한 대로 그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며 정상성 우위를 차지해온 게 A구역이고 자신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을 매몰차게 비난해온 것도 A구역이잖아.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 결혼 관련 이야기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너는 왜 강자인 A구역의 입장부터 설명하면서 그들을 편협하게 바라보지 말라는 주장을 열변을 토하는 거야? 이미 권위적인 제도, 그 제도를 선택하며 정상성을 거머쥔 강자들을 대변하다니 이거 좀 졸렬하지 않아? 너 결혼하니? 뒤집히니까. 뭐가? 뒤집히고 있으니까 그 강자 구조가 우리가 다음 명제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개인적 가치관을 떠나서 이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가름하는 건 다수입니다. 다수가 선택하는 건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안전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정상
우위를 점한다는 건 결국 내가 하는 선택이 다수에 속해야 합니다. 다수가 당연히 그게 맞지 라고 해줘야만 정상성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 통계를 보면 그 다수의 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역사를 바꾸고 있는 이들을 C구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이 C구역은 어떤 이들일까요? 이들은 명확하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죠. 그저 하면 좋고 아님 말고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통계를 보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1위는 돈 문제고 2위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입니다. 1위와 2위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같은 카테고리로 엮여있긴 하지만 아주 다르게 해석해야 이해가 됩니다. 완전 다르거든요. 1위는 하고 싶은데 못해요. 돈이 없어서 고 2위는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되죠? 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야, 붕어빵이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 와, 붕어빵을 왜 먹냐? 의 차이랄까요? 이 둘은 너무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건 아주 의문이 들 만한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거든요. 한국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꾸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건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난 혼자가 편한데? 그런데요. 아무리 혼자가 편해도요. 고립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립되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죽음의 고통과 유사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고립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아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근데 이 이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빠르게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언가를 주장하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허세가 들어서, SNS를 많이 봐서, 돈이 없어서,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다 맥락이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이런 말로는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정확히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 표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라고. 결혼을 왜 하는지, 왜 하지 않는지 진짜 이해하려면 결혼이 진짜 뭔지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됐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은 시대 흐름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급변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뒤돌아보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왜 지금껏 결혼을 해왔고 현 시대에는 왜 결혼에 미온한 태도를 취하는 C구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던졌던 질문이죠. 지금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진짜 이유, 그게 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입니다. 결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10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 질문, 결혼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일까? 혹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일까? 토론 전에 결혼이 뭔지 간단히 정의해야 돼. 그럼 지금 2단계에서는 결혼은 1대1 중심의 배타적, 장기적 관계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시작하자. 오케이. 야, 당연히 결혼은 자연적 본능으로 시작된 거지. 짝짓기 하고 애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뭔 소리야. 짝짓기 하는 욕망은 있었겠지. 근데 1대1 관계를 맺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는 추후에 만들어진 그냥 제도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진짜 본능은 1대1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이성과 짝짓기를 해서 자신의 자손을 퍼뜨리려 하는 거에 가깝지 않았겠어? 근거는? 우선 과거로 가보자. 결혼이 본능이냐 인위적이냐를 따지려면 문명 등장 이전에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번식을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명 이전의 원시시대를 봐야지. 근데 알지, 원시시대는 자료가 없어.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밝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가설과 증명들을 볼 거야. 제 말이 맞아. 원시시대 인간은 결혼을 안 했어. 대신 난교를 했지. 결혼은 자연적 본능이 아니라 완전
완전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사회제도였어. 누구세요? 나 루이스 헨리 모건. 루이스 헨리 모건은 현 시대에 아주 인정받는 그런 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이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같이 유명해졌어요. 누구냐고요? 바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체계화하고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걸 통해서 자본주의를 설명해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본론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마르크스랑 엥겔스랑 친구였어요. 마르크스가 죽고 엥겔스가 유품 정리를 하다가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마르크스가 루이스 헨리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둔 노트였던 거예요. 그 노트를 기반으로 엥겔스가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책 서문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놨어. 아무튼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루이스 헨리 모건의 주장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 헨리 모건을 포함한 19세기 사회 진화론자들은 짝을 맺는 결혼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원시시대 인간 결혼에 대해 연구를 해봤는데 걔네 결혼을 안 했어. 맞아. 원시시대에는 말이야 인간이 암컷과 수컷이면 이제 다 성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봐야 돼. 마치 침팬지 사회처럼 말이지.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공동체가 함께 육아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을 거야. 즉 인간의 본능에는 1대1로 독점적 관계를 맺는 결혼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지를 않았다고. 근거는? 아니 내가 원시시대 결혼 연구하려고 미국 원주민 이로쿼이족이랑 잠깐 같이 지냈거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 걔네가 삼촌을 삼촌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한 나이대 남자, 여자는 모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부족도 있었고 자기 또래 남자는 남편, 자기 또래 여자는 아내라고 부르는 부족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야, 문명 등장 이전의 인류는 뭔가 배타적인 그 짝을 이룬 게 아니라 가임기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했네. 그니까 아버지 또래 남자는 다 아버지로, 어머니 또래 여자는 다 어머니로 부르는 거네. 하지만 이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에드워드 웨스터마크입니다. 에드워드 웨스터마크?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건 정확히 압니다. 바로 웨스터마크 효과. 남매들끼리 극혐하고 투닥거리는 그 현실 남매 밈 있잖아요. 이게 다 웨스터마크 효과 때문이거든요. 죄송한데 0세부터 6세까지 같이 자란 상대에게는 뇌가 성적 매력을 못 느껴요. 그리고 뭐 침팬지처럼 나눠냈을 거라고 하셨는데 침팬지도 근친은 안 하거든요. 인간이 막 요놈 저놈 성관계 맺고 님 말처럼 근친까지 하고 뭐 그랬을 리가 없어요. 결혼이라는 단어나 명확한 제도 없었을지언정 느슨한 형태의 결혼을 원시시대부터 했다니까요. 근친했을 것 같은데 누구세요? 그러나 그를 반박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그 유명한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본인의 저서 토템과 타부에서 웨스터마크를 직접 언급하며 아주 강하게 그를 반박했습니다. 아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관계 맺고 싶어해.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성욕을 느낀다니까. 사회가 뒤늦게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금지하며 근친 금기가 생긴 거지. 인간의 본능은 근친에 더 가까워. 프로이트는 당시에도 정말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웨스터마크의 이론은 진짜 무시당하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과학자들이 등장하죠. 아니요, 웨스터마크가 맞습니다. 문명 등장 이전의 원시시대에도 인간은 요놈 저놈이랑 마구잡이로 성관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거는 저희가 고환을 연구했거든요. 33종 이상의 영장류의 고환 크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어요. 인간의 고환은 침팬지보다는 작고 고릴라보다는 큽니다. 고릴라는 실버백이라 불리는 제일 강한 수컷만 여러 명의 암컷과 교미할 수 있음. 일부 다처제의 표본인 거인. 다른 수컷들이 덤비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고릴라는 등치가 꽤 큼. 싸움만 이기면 많은 암컷들과 독점적으로 교미할 수 있으니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다른 수컷의 정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정자 엄청 많이 만들 필요 없음. 그러니 고환 크기 작음. 반면에 침팬지는 교미를 아주 많이 함. 동물학자 제인 구달에 의하면 하루에 65회 한 침팬지도 있다고 함. 그래서 수컷은 자손을 낳기 위해 다른 수컷의 정자들과 경쟁했을 때 더 우수한 정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함. 그래서 고환 크기가 큼. 인간은 이 둘 사이라서 고릴라처럼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침팬지처럼 낭요를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결론이 나온 거임. 대박! 결국 침팬지와 고릴라 그 중간 크기의 고환과 암컷과 수컷의 체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인간은 원시시대라 하더라도 근친을 하거나 난혼을 했을 확률이 매우 낮고 원시시대 인간이 난교를 했다면 결혼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가 맞아. 근데 그
그런 증거가 없어. 그래서 결혼이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할 근거도 마땅치 않아. 뭔가 약간 의외네. 난 인간이 당연히 다수와 성관계를 하는 걸 추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운명 등장 이전엔. 그니까 누구세요? 나? 디터 루카스. 질문이 인간은 왜 일부일처제를 추구하는 결혼을 했을까? 디터 루카스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동물학을 가르치는 생물학자이자 교수인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수께끼일 일인가? 그냥 사회 경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면 쉬운데. 인간의 경우를 국한해서 설명을 해볼게. 예전에는 돌아다녀가지고 풀 뜯어먹고 살았잖아. 농경시대에 접어들면서 잉여재산이 생겼어. 그 당시 인간은 자신의 아이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싶었을 거야. 그럼 자신의 아이인지 증명을 해야 됐을 거고 여자를 옆에 두고 독점하면서 정조를 지키게끔 만든 거지.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일부 일처제를 했냐고. 여러 부인을 두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럼 불만이 오지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불만이 커져서 사회가 불안정해져. 첫 번째, 자산이 많은 소수의 남자가 여성을 많이 취하면 고릴라처럼 자산이 없는 남성은 번식 기회가 박탈되고 사회에서 배제돼. 이 집단이 커질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져. 쥐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불만이 생겼다고? 아니 가족이 없으니까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 쉽게 말해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어서 지금의 구조를 뒤엎어야겠다는 그 혁명의 불꽃만이 가슴팍에 자리 잡는다. 그러다 뭐 내전이라도 나면 국가 입장에서는 치안 비용 폭증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나도 결혼하라고 법안 만들고 결혼한 애들한테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주고 결혼 안 하면 공연장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법안 만들고 그랬어. KK. 오케이. 그러면 뭐 두 번째 불만은? 두 번째는 일부 다처제는 자식의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일부 다처제 구조에서는 자산이 많은 남성에 여러 명의 여성이 있잖아. 그러면 그 여러 여성들의 자식들끼리 경쟁 구도가 개빡세죠. 아버지의 자산 혹은 권위를 물려받으려고 자식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인간사에 일부 일처제 구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 전 세계 많은 국가도 이를 장려해가지고 그 정부인과 첩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잖아. 그걸 도입했다니까. 맞네. 근데 아직도 명확히 설명이 안 돼. 뭐야? 질문 3. 왜 인간은 바람을 고강도로 처벌했을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결혼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처벌을 했겠죠. 근데 비용이 들잖아. 그러네. 맞습니다. 인간은 그 시대에 맞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바람을 처벌해왔죠. 간통을 한 자는 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처음으로 추방하고 재산을 빼앗으라. 발가벗겨 채찍질하며 거리를 걷게 하거나 평생 수치심을 안고 살도록 코와 귀를 잘라라. 장형 90대에 처하고 관청에 노비로 삼으라. 채찍질로 매질하고 간통을 의미하는 A와 D를 옷에 새겨 평생 살아라. 교수대에서 1시간 동안 목에 밧줄을 걸고 서 있어라. 근대에 와서는 형법으로 처벌해 범죄자를 만들거나 돈을 빼앗았고요. 그래, 진짜 개빡세게 처벌해왔다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벌이라는 인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일부 일처제를 강화해왔어. 자, 그럼 보자. 10명의 남자가 10명의 여자가 있어. 다 일부 일처제를 해. 그럼 1대1 댕이 돼서 딱 좋겠지. 애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좋잖아. 근데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 2명이랑 살래? 해버려. 그럼 일부 일처제 규범이 흔들리겠지. 여기서 선택지가 나뉘는 거야. 너라면 어떡할래? 자, 직접 나서서 어떤 남을 처벌해. 어떻게 돼? 싸우거나 보복을 당할거나 갈등의 가능성이 생기지. 비용이 확정이 돼요. 두 번째, 기다려.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나서서 처벌을 해주겠지. 기다리는 거야. 만약 다른 누군가가 처벌을 해주면 규범은 지켜지고 나라는 개인은 싸움, 보복, 갈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처벌의 비용은 100%야. 그 소수가 지불해. 그리고 대다수는 무임승차로 이득만 보는 구조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때려보면 아무도 처벌에 나서지 않고 다들 눈치만 싹 보다가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인간은 귀엽고 처벌을 해온 거고. 그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인 본능을 거스르고 왜 인간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벌 시스템을 유지한 거냐고. 이런 시스템은 인간에게만 보이는 거거든. 다른 동물들한테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과학적인 시선에서 이게 엄청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 찝찝함을 명확하게 설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돌려봤지. 결혼의 형태는 세 타입으로 나눴어. 1. 일부 다처. 능력남이 다 가지는 거예요. 2.
B. 일부 1처. 일부 1처로 하자 하고 약속만 한 거예요. 3번. 일부 1처 플러스 어기면 처벌. 이거는 일부 1처를 안 하면 응징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 실험 대상의 크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돌렸어. A. 작은 집단. B. 큰 집단. 이거 왜 나눴어요? 수렵채집과 농경사회를 보면 돼. 수렵채집을 하던 때는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안 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정착생활을 했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지. 그리고 여기서 세팅 딱 해놓고 성병이라는 변수를 때려 넣었어. 그래서 뭘 관찰했는데 누가 더 오래 살아남고 규모를 키웠는지를 봤지. 결과적으로 작은 집단에서는 성병이 금방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람이 적잖아. 그러니까 뭐 할 사람이 제한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가 계속 득세를 했지. 그럼 큰 규모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완전 달랐지. 인구가 300명이 넘어가니까 일부 다처제가 흥했다가 사라지고 처벌하는 일부 일처제가 압도적으로 번성했어. 가끔 처벌하지 않는 일부 일처제가 침범을 했으나 다시 처벌하는 일부 일처제가 압승을 거뒀어. 왜요? 인원이 많아지면 성병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할 사람이 많잖아. 삭삭삭삭 퍼지는 거야. 그 퍼지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줄잖아. 그래서 처벌하는 일부 일처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시스템이 가장 많은 인구를 유지하게 만든 거지. 그럼 결국 인간은 농경과 함께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수와 함께 살게 됐고 인구가 많은 농경사회에서 성병으로 전멸하지 않고 종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처벌하는 일부 일처제를 추구해 온 거네. 생존 전략으로. 맞아. 처벌하는 일부 일처제는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대규모 사회의 빠른 전염병 전파를 막아내는 장치였던 거지. 질문 4. 이혼은 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걸까? 종교가 대단했잖아. 그럼 종교는 어떻게 인간의 결혼에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다수와 성관계하려는 욕망을 사법체제를 갖춰서 제어하고 통제했던 역사가 있었어.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아우구스투스 집안이 율리우스라는 집안이었어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아무튼 여기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결혼을 매우 적극적으로 장려했어. 근데 그러다가 서로마가 망했어. 왜? 망한 이유는 다양해. 간단히 말하면 돈이 없었고 막 침입하고 아주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망했어. 근데 국가가 없어지니까 어때? 난리가 났겠지. 사람들을 관리할 시스템이 사라지고 그 허술해진 틈새로 종교가 득세를 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로마법 대신 교회법을 따르기 시작해. 더군다나 그때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 그래서 진짜 성경이 뭘 말했는지를 개인이 해석할 수가 없고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말에 의존한 거야. 그럼 그 당시 신부는 뭐라고 말했을까? 결혼은 칠성사 중 하나다. 결혼은 인간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신이 맺어준 거룩한 의식이다. 맞아.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혼은 신에 대한 도전이자 신성 모독이야. 빡센데? 개빡셌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됐어. 왕들도 예외가 아니었거든. 오죽했으면 이혼하려고 종교를 바꾼 왕도 있었겠냐? 그분? 헨리 8세. 영국 왕 헨리 8세는 당시 아내 캐서린과 헤어지고 앤 불린과 재혼을 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거절했죠. 그러자 헨리 8세는 이제부터 영국은 가톨릭 안 합니다. 종교 따로 하나 차릴게요 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속도가 붙었죠. 왕도 이혼하려면 종교를 갈아엎어야 됐네? 그럼 뭐 일반 시민들은 꿈도 못 꿨겠어. 그럼 언제부터 이혼이 가능해졌음? 뭐든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죄부 사시면 죄가 사해져요. 천국 갑니다. 면죄부 사세요. 교회 이런 행태에 빡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내보이며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결혼은 세상일이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뭐 신비한 기적 같은 게 아니고 사회적 제도라고.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은 교황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게 맞아.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으로 신교회, 인간의 구조가 신인간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가 탄생했죠. 그러다가 개신교가 무분별한 이혼을 종용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신과의 계약으로 치부해 신성시하는 걸 멈추고 인간끼리의 전략적 계약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탄생한 미국이나 기독교의 영향을 더 세게 받은 나라들은 이혼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해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이혼에 약간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질문 5. 결혼이 언제부터 개인의 선택이 되었음? 이건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돼. 산업혁명, 자본주의, 프랑스혁명 이 세 개가
단어가 모두 결혼과 깊게 엮여 있거든. 근데 핵심만 요약하자면 단 한 단어야. 바로 돈. 우선 이 중 가장 결정적인 첫 신호탄, 산업혁명부터 보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요. 그러니 부디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났고 돈,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계의 등장이 인간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혁명 이전 인간들은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일부 귀족들이었죠. 땅을 가진 귀족들이 평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평민들은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줬을까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줬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노동력. 가족은 모여서 삽니다. 대대손손 애도 낳죠. 그럼 한 명일 때보다는 더 풍부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 귀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땅을 먼저 줬겠죠. 2. 안정성.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첩보요원들은 가족이 있는 게 약점이 됩니다. 죽음을 두렵게 만들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만드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든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게 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땅을 주는 입장에서는 가족이 있는 자에게 더 먼저 땅을 줬죠. 언제 호련히 혼자 떠나버릴지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기 핏줄들과 정착해서 모여 사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땅을 가진 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바로 양입니다. 이 흐름은 인클로저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클로저는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평민들에게 나눠주며 농사를 짓게 하고 돈을 벌었던 그 땅에 귀족들은 울타리를 치고 양을 풀었습니다. 쌀 농사보다 양 키워서 털 파는 게 돈 훨씬 많이 벌어. 그래? 뭐하냐? 양 풀어. 그럼 농민들은 어디로 가? 땅도 없는데?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도시로 갔겠지. 맞습니다. 그렇게 도시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옷이 필요하죠. 네, 특히 속옷이 필요했어요. 속옷으로는 튼튼하고 빨기 쉬운 면이 인기가 많았죠. 근데 그때는 기계가 없어서 면도 사람이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렸습니다. 그래서 실을 뽑는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발명됐고 산업혁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인클로저 운동이고요. 2차부터는 국가가 직접 등장해 인클로저 법안을 내놓습니다. 이때부터 귀족들은 본격적으로 사람 대신 양을 풀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토마스 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양보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간들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는지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 같은 땅에 뭉쳐있던 가족들은 도시로 흩어지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도시는 집값이 비쌉니다. 많은 이가 모여 살기엔 그에 맞는 사이즈의 집값은 너무 비쌌죠. 그래서 대가족이 핵가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던 노동은 이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가족이 아닌 개인의 통장에 돈이 바로 입금됐죠. 그렇게 인간사에서 개인의 존재감이 더 크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선택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결혼 역시 더 개인의 선택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개인이 강해지면서 무엇이 함께 강해졌냐?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질문 6. 자본주의는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기계와 공장들이 생기고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자 그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탄탄한 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종교도 국가도 계급도 아닌 돈이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의 중요성.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바꿀 수 없는 핏줄, 나의 신분이 정해졌고 그 신분이 나의 부를 결정했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힘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돈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록펠러, 로스차일드, 앤드류 카네기와 같은 귀족 출신이 아닌 개인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이들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의 록펠러 센터 아시죠? 그 록펠러 센터의 록펠러는 역사적인 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본인이 의사라고 떠들며 가짜 약을 파는 사기꾼이었고 앤드류 카네기의 아버지는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역시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심한 차별을 받았죠. 하지만 이들은 산업혁명의 타이밍을 노려 엄청난 부를 창출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고층 빌딩, 다리, 배, 철도를 만들기 위해 더 튼튼한 재료를 원했던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을 보급했고 록펠러는 기름을 보급하며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는 그 모든 흐름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세상을 움직였죠. 이들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들 이전의 부자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 왕 다음으로 부자 이런 수준이었지만 이들은 국가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허락하지 않으면 유럽의 어떤 왕도 전쟁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이 돈을 풀면 전쟁이 지속되고 돈을 풀지 않으면 전쟁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어요. 어느 날 한 이웃이 전쟁이 날까봐 걱정하자 로스차일드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 아들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자본주의, 귀족은 아니지만 자산가인 부르주아들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권세가 높아지는 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완전 상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약간의 틈을 벌려둔 그 이혼이라는 제도를 완전히 열어버린 프랑스 혁명이 이 뒤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질문 7. 프랑스 혁명은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말했듯 신흥 부자 세력, 즉 부르주아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귀족이 아니라 제3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신분표를 보면 제1신분, 2신분은 귀족과 성직자인 특권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약 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는 제3신분, 즉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2%는 세금이 면제됐고 나머지 98%는 세금을 냈죠.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돈도 많아지고 힘도 세졌는데 신분 하나 때문에 세금은 내면서도 투표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빡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돌겠죠. 더군다나 당시 프랑스는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왕권 신수설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혁명의 꽃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렇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혁명으로 신분제가 철폐됐고 개인이 재산을 쌓을 수 있게 됐으며 법이 결혼과 이혼을 개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프랑스 법을 한번 볼까요? 이 법은 당시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아주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결혼을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신과의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시민 계약으로 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비 부부가 부모의 동의가 절대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성인이 되면 개인의 의사만으로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변했죠.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중요해지며 그 동의를 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들어야 한다는 법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신부님 앞에서 결혼을 했지만 혁명 이후에는 시청 앞에서 결혼을 했죠. 또 하나 큰 변화는 누구나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평민은 별거만 가능했고 이혼은 불가했습니다. 같이 안 살 뿐이지 법적으로는 계속 부부였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간통죄나 중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별거를 허락받는 비용도 너무 비싸서 그냥 못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평민들 역시 우리 헤어지자 그래 하면 즉시 이혼이 가능해졌고 우리 성격이 너무 안 맞다 같이 못 살겠다 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6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억눌려있던 이혼 수요가 폭발했는데요. 2년 동안 파리에서만 약 6천 쌍이 이혼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 건수보다 이혼 건수가 더 많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혼이 다시 어려워졌고 아예 폐지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약 7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이혼이 합법화됐습니다. 핵심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개인의 힘을 키웠고 개인의 힘이 커지면서 결혼 역시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념이 강해졌으며 종교개혁, 프랑스 혁명을 통해 결혼이 신과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 됐으며 이혼 역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8. 결혼은 언제부터 사랑과 연결됐을까? 사실 결혼은 사랑과 별 관계가 없었어요. 비즈니스에 불과했죠. 그럼 사랑은 안 했어? 했습니다. 다만 결혼을 통해서는 안 했죠. 로맨스 파트너는 따로 두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이런 걸 두고 궁정식 로맨스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과 맞물려서 낭만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성보다 감정, 개인의 내면, 정신을 강조한 철학자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사랑 없는 결혼은 비극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널리 퍼졌죠.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주인공 베르테르는 무도회에서 로테라는 여인을 만나 첫눈에 반하지만 로테에게는 이미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알베르트는 이성적 사람을 대표했고 베르테르는 감성을 대표했습니다. 짝사랑에 고통스러워하던 베르테르는 생을 스스로 마감했고 이 처절한 감정에 많은 유럽의 청년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를 따라 입고 줄줄이 죽는 현상이 생겨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작품은 감정이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베넷 가문은 딸들을 부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똑똑하고 당찬 엘리자베스는 엄청난 부자지만 거만해 보이는 다시를 만났고 싫어합니다. 다시 역시 싫어하죠. 하지만 둘은 결국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부수고 사랑과 경제적 안정을 모두 잡는 결혼에 꼴이 납니다. 이게 근대 결혼의 판타지가 된 겁니다. 부와 사랑을 모두 잡는. 마지막으로 샬럿 브론테의 제인이에요. 가족이 없던 가정교사가 귀족 남자 주인공과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신분에 갇혀있던 수동적 관계가 아니라 주체적 개인으로서 사랑을 하는 결합을 보여준 거죠. 이런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목숨과 치안들만큼 가치 있다. 사랑 없는 삶은 비극이야. 사랑이 빠진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유럽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결혼은 집안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1910년 초반부터 연애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1920년, 1930년 여성들 사이에서 자유연애와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결혼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엄청난 불효로 여겨졌죠. 이런 시대상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정차숙 사건과 김정욱 사건입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양반집 규수인 정차숙이라는 19살 여성이 아버지가 혼처를 구하려고 충청도로 가는 사이 이전부터 사귀던 박평길이라는 남성과 부모 승낙도 없이 신식 결혼을 해버렸다. 아버지 뜻에 따라 혼처가 정해질 기미가 보이자 박평길을 찾아가 결혼을 먼저 요구했다.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었던 박평길은 머뭇거렸다. 그녀는 박평길의 손목을 끌고 일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로 데리고 갔다. 지금부터 이 사람이 남편이니 이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남편과 악수하고 경례하는 예식까지 벌였다. 이 일로 정차숙의 아버지는 양반 집안에 수치라며 죽기를 결심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은 아주 들끓었는데요. 관습이란 색안경을 벗고 볼 때 아무런 결함이 없으며 향촌까지 침입한 해방의 정신이 약동하는 신기운에 주목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결혼하는 것은 불온한 일이며 자녀 자신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다. 부모가 맺어주는 인연을 거절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결혼을 진행한 게 기사에 아주 상세하게 실리고 사람들 사이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또 다른 사건, 김정욱 사건은 당사자의 발언이 더 많이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로운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김덕창 전무의 딸 김정욱과 병성세관 출장소 전교환이 결혼하기로 되었다. 사진을 교환하고 혼약이 성립되었으나 김정욱이 근무지인 학교를 옮기거나 가출하는 방식으로 결혼을 거부. 주례인 목사가 신부의 의사를 확인하고는 집례를 거부했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부모의 의사로 진행된 결혼이었으나 주례를 본 목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집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매우 상징적인데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당시 법전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잔칫날을 나흘 남겨두고 신부 정욱은 양산을 사러 나간다고 나간 채로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밤새도록 사람을 팔방에 놓아 가슴직한 곳에는 다 찾아보았으나 종적이 없었다. 신부의 아버지와 오빠가 화가 나서 신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빠 김명우는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 뺨을 치며 발로 차는 등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매우 책망하였으나 김정욱은 오직 울기만 하고 시원한 대답은 안 하였는데 마른 벼락을 맞은 듯이 온 집안이 떠들며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시간은 점점 되어오고 신랑 집에서는 재촉이 성화 같으므로 그 아버지 김덕창 씨는 자기가 정한 일이라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어디로 종적을 감추고 지금까지도 오지 않는 모양인데 한편으로 신랑 집에서는 첫 잔치라 넉넉지 못한 살림에 수백 원을 들여 국수를 사오느니 과일을 사오느니 남보다 지지 않겠다고 힘 잘하는 대로 준비하고 신랑의 어머니는 양반의 집에 이게 무슨 창피냐고 당장에 죽어버린다고 야단을 하였으므로 손님네만 면목 없이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 사건 역시 뜨거운 시민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연애라는 것은
모든 남자는 모두 다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고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의 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현대인의 감정의 정도로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금수와 같은 추행이며 도덕의 범죄자다. 그 약혼은 당사자가 한 것이 아니고 그의 부모의 의사로 한 약혼이니 그에게는 시대의 도명자요 도덕의 범죄자라고 할 수 없을 줄 생각한다. 이에 예비 신랑이 직접 나섰죠. 충고는 그만두고 자성이나 하라. 애인 유무는 관계치 않는다. 부모를 속이고 우리를 속인 그녀에게 잘못이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김정옥이 직접 나섰습니다. 부모는 나의 승낙도 없이 약혼하였다. 나는 결혼이 상조함과 계속 공부할 의사를 말하였으나 양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토록 할 리가 있겠느냐. 신랑 될 사람이 얌전하니 두 말 말하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히 하여 쌍방의 승낙을 얻은 연후에 상약할 것이며 승낙이 없고 강제인 이상 부모의 말이 당사자의 의사라 믿을 수 있을까. 이처럼 초기 결혼은 비즈니스에 불과했으나 종교개혁, 산업혁명, 자본주의, 프랑스 혁명,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9. 제가 초반에 던진 퀴즈 있죠? 결혼을 하는 이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한글로 2글자, 영어로 4글자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이게 뭔 개소리일까? 그니까 너 결혼 안 했지? 믿고 걸읍니다. 야, 결혼은 현실이야. 그리고 우리 앞에서 같이 봤잖아. 결혼이 로맨스화된 건 낭만주의 18세기 이후 그때라고. 아니야, 제 말이 일리가 있어. 누구세요? 나 스테파니 쿤츠. 약 200년 전부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혼을 약화시켰거든. 과거에는 경제적 필요나 생존을 위해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현대의 높은 이혼율, 비혼율, 그건 결혼 제도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인간이 결혼에 대해 거는 기대치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결혼에 과거보다 더 높은 정서적 만족과 친밀감을 요구하고 있거든. 우리는 이 영상 내내 인간이 왜 결혼을 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봤죠. 원시 시대에는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농경사회 땐 부와 노동력을 위해, 근대엔 정상성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남은 이유죠. 바로 사랑을 위해. 지금은 개인이 임금 노동으로 혼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종교가 가치관을 강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교육 수준과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가부장적 부양 모델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수가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니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상성 우위를 점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각자 원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결혼을 원하더라도 내가 가진 걸 상대는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는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게 됐습니다. 딱 하나, 이것만 빼고요. 바로 사랑. 사회가 진화하면서 껍데기는 다 떨어져 나가고 가장 본질적인 알맹이 사랑만 남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적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가 아닌 거죠. 제가 말하는 사랑은 깊은 정서적 유대와 애착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갈망하고 그를 찾아 헤맬 겁니다. 하지만 그 갈망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전 단언하건대 한국의 지금 세대는 그 누구보다 연결감을 원하고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는 정말 외로운 세대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결혼이라는 단어에 굳이?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결혼 제도가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연결로 상처받을 바엔 차라리 고립을 택해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뚜렷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미치도록 갈망하지만 동시에 타인을 신뢰하기는 어려워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결혼이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해왔습니다. 그 역사와 지성으로 쌓아 올린 이 저신뢰 사회에서 무턱대고 잡사봐. 일단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은 해봐. 한다고 해서 사랑과 신뢰가 차오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닥날 뿐이죠. 질문 10.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불신의 시대에 서로를 신뢰할 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고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이 인류를 고립에서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옳다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맞아, 내가 옳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타인이 틀렸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따르게 만들기 위해 그들을 비난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난과 판단의 진짜 본질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짧은 순간 누군가를 겁주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가치관을 진짜 움직일 만큼의 큰 영향력은 절대 갖출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부정하고 회피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고 싶어서 계속 그 지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함으로써, 하지 않음으로써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 모든 것들을 종국에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결말은 똑같은 거죠. 더 나아가 우리는 나와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와 다른 선택을 내린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게 될 겁니다. 나를 형성하기 위해 타인을 부정해야 한다면 그 얼마나 외롭고 연약한 삶이 될까요? 타인을 부정하며 세운 자아만큼 외로운 건 없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내가 세운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내린 선택이 진짜 맞았을까?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긍정하고 내가 틀렸을까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너와 나를 구분짓고 평가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평가 대신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원한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있겠죠. 이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둘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 결국에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주장하고 설득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장담컨대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을 드러내고자 무언가를 주장하는 대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가득해진다면 그 구성원은 본인이 속한 사회를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럼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정감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안정감 안에서는 아주 강한 사랑이 피어나죠.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안정감을 만들고 그 안정감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섣부르게 결혼을 해라, 마라 주장하기 이전에 인간이 선택하고 지켜온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 맥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바라건대 부디 이 영상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이라는 쉬운 길이 아니라 이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서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영상을 위한 빌드업입니다. 다음 영상도 아니고 왜 굳이 다음 영상이냐? 그게 다음 영상은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만든 무언가가 완성되어서 그걸 소개하는 영상이 될 계획이고 이 다음 영상이 지금 제가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무슨 영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진행 도중 아주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찾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고 보면 간단한 지식 알간지였습니다.